화폐의 본질을 다시 묻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회 화폐의 신용이론. 약속은 거래를 열고 화폐는 그 거래를 닫는다.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가 말하는 상품이론, 즉 화폐는 본래 상품이며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설명은 화폐는 실물 경제와 별개다. 화폐는 물가에만 영향을 줄 뿐 경제의 실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신화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신용이론을 다룹니다. 상품이론이 교과서의 중심이라면 신용이론은 오랫동안 비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이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주는 통찰은 분명 큽니다. 1. 신용이론. 화폐는 부채의 증서다. 신용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는 물건이 아니라 부채를 기록한 사회적 약속이다. 즉 화폐는 상환을 약속한 증서다. 발행자에게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 영국의 은행가 미첼 인네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화폐는 언제나 신용이었다. 단 한 번도 단순한 재화였던 적은 없다. 이 말은 과장된 틀린 이야기죠. 상품이 화폐로 기능했던 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네스의 핵심 주장, 즉 화폐는 채무의 증서이고 그것은 청구 가능한 권리다라는 관점은 중요합니다. 그는 화폐를 사회적 신뢰를 제도화한 약속의 기록물로 이해했습니다. 이 현대 신용이론, 민스키 레이. 이 생각은 20세기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 그리고 그의 제자 렌달 레이에게 이어집니다. 민스키는 금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통찰을 제시한 20세기 후반의 경제학자죠. 레이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화폐 이론, MMT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MMT의 요지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는 자기 통화로 표시된 부채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 레이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의 IOU, 즉 자기 채무증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논리를 국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증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 순간 이 화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받아주는 빚의 증거물이 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 화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이 화폐는 사회 전체에서 통용됩니다. 즉, 국가가 발행한 화폐조차 국가가 보증한 신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의 주장입니다. 3. 신용이론의 주요 근거. 하나. 탈리 스틱. 레이는 중세근대 초기 영국의 탈리 스틱을 중요한 사례로 듭니다. 당시 영국 왕실 재무청은 세금과 공채를 기록하기 위해 개암나무 막대에 금액과 납세자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막대를 세로로 쪼개서 한쪽은 왕실이, 다른 한쪽은 납세자가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대는 왕실이 당신에게 이만큼을 갚을 것이다. 또는 당신은 왕실에 이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채관계를 담은 증표였습니다. 왕은 그 막대를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 덕분에 이 막대는 민간에서 일종의 채권처럼 돌기도 했습니다. 레이는 이 제도를 국가의 신용이 제도화된 화폐의 원형으로 봅니다. 즉, 화폐는 처음부터 신용의 기록이자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한 사회적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4. 신용이론의 주요 근거. 2. 중세 유럽의 상업도시들. 신용을 중심에 두는 경제 질서는 중세 유럽의 상업 경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지만 교역은 활발했습니다. 상인들은 금화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환어음, 즉 나중에 메디치 가문이 대신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상인이 플랑드르에서 직물을 살 때 지금 금화를 건네지 않겠다. 하지만 피렌체의 메디치가 내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적힌 종이가 바로 환어음입니다. 이 환어음은 다른 상인에게 다시 넘겨질 수도 있었고
결국 사실상 돈처럼 쓰였습니다. 5. 신용이론의 주요 근거. 셋. 박람회와 신용결제. 이런 신용경제가 특히 조직적으로 작동한 곳이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대규모 박람회였습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유럽 각지의 상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서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 상인들이 서로의 외상, 부채 관계를 장부로 정리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즈음에는 이른바 결제회, 클로징 페어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장부를 대조하고 당신이 내게 받을 것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을 맞춰 상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은 장부 맞춤으로 끝났지만 마지막에 남은 잔액은 결국 금화나 은화로 결제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결제은행,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의 원형입니다. 6. 신용은 끝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신용은 거래를 열지만 화폐는 거래를 닫습니다. 신용은 약속입니다. 나중에 갚겠다. 즉 신용은 언제나 미래의 시간, 미래의 위험,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갑니다. 반면 화폐는 그 약속을 즉시 청산합니다. 화폐를 내는 순간 채무는 사라집니다. 관계가 종료되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요제프 후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폐는 신용이 아니다. 화폐는 신용을 소멸시키는 수단이다. 미국의 연구자 스티븐 자를렌가도 말합니다. 신용은 부채를 만든다. 하지만 화폐는 그 부채를 없앤다. 즉, 신용은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교역 자체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만으로는 거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만이 관계를 종결시킵니다. 신용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화폐는 그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신용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용이 곧 화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7. 결론. 신용은 늘 주화의 그림자 속에. 역사적으로도 신용은 혼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상인 신용망과 결제 시스템은 항상 금화, 은화 같은 주화 시스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장부를 맞춰서 대부분의 채무는 지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남는 잔액은 결국 금속 화폐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신용이 모든 걸 대체했다는 식의 말은 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신용은 언제나 화폐의 그림자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 금과 은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하면 모든 관계가 끝난다라는 최종성, 즉 결말을 선언하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확정성, 관계를 종결짓는 능력, 그것이 바로 화폐의 본질이자 신용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용이론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화폐는 단순한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 채무와 청구권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용은 언제나 미완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약속일 뿐입니다. 반면 화폐는 그 약속을 끝내는 수단, 부채를 청산하고 관계를 종료시키는 최종 결제의 매개입니다. 신용은 거래를 열고 화폐는 그 거래를 닫는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폐를 국가의 제도와 권력 속에서 이해하는 화폐의 국가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금속도, 개인의 신용도 아니라면 그 보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국가의 법과 조세, 그리고 주권의 문제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